이번 시간 정부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수요 공급 모형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 수 있는지, 그 정부 정책의 결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내용에 관한 공부가 되겠고요. 계속된 수요와 공급 모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잘 해오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그것 중에 하나 이제 수요 공급의 조금 더 깊은 이해, 그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것 중에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정부는 민간 주체들처럼 무슨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개인의 이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라는 것은 사실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고 그걸 돕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국가 공동체 또는 뭐 지역 공동체라도 그런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도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잠깐 이제 밑으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할 거고요. 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제 방법,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가격 통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건데요. 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가격 이상은 넌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어. 그게 상한이죠. 그 가격의 윗부분에 한계를 둔다라는 거고요. 가격 하한제라는 거는 어느 가격 이하로 지불할 수 없어.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 그 상한을 정하거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직접적으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직접적인 규제가 상당히 개인의 뭐 자유나 시장 활동을 침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 시장의 효율성을 많이 망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직접 통제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볼 건 이런 정책들이 있다. 그만큼 강한 정책이고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거를 정부 마음대로 어떤 선을 정해 가지고 바로 이거 이상 안 돼, 이거 이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가격을 하한을 상한을 이렇게 규제를 직접 하게 되면 직접적인 어떤 변화를 민간 주체에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망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직접 규제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직접 규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물론 이게 이제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주의가 계속 흘러오고 자유주의와 이제 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따라오는 바람에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소득의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교육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높은 소득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계층은 직접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경제적인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태어나서 부유한 직장을 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다음에 그 내용으로 다시 소득이 높은 직업에서 종사함으로써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유한 가정만큼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는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그게 이제 점점점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시장의 효율성을 망치게 된다.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동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규제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예들이 있을지.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규제,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업이 민간 경제 주체들한테 요거 이상은 못 받아, 요거 이하는 못 받아 하는 그런 가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죠. 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법들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게 뭐죠? 네, 시간당 얼마 이하는 꼭 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고용한 다음에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임금을 지불하는데 임금이 어느 이하는 안 된다. 그죠? 최소한의 일하는 사람,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생활은 보장해 줘야지.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교육을 더 받고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회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갑자기 노동 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킨다거나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최저임금제를 보장함을 통해 가지고 최저소득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 가격 하한을 정해놓은 거죠. 그거 이하는 못 받는다. 그럼 가격 상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소득이 낮은 사람,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서비스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다달하지 않는 가족에게 공공주택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낮게 지불하고도 적정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무주택자여야 되고 생활 수준이 낮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공공 아파트를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또 이제 가격 상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가격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그 이상은 못 받는다, 그 이하는 못 받는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 이렇게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측면으로 크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실행을 할까? 네, 정부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데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누가 되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세를 거두죠. 조세를 거둔 다음에 그 조세 수입을 통해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도 빼놓을 수 없는 정부의 정책 중에, 경제 정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직접 가격 통제에 비해서 조세의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조세를 어떤 목적으로 부과했을 때 물론 시장에는 어떤 정도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 망가지게 되겠지만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와 공급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규제한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아니면 시장 내에서 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장의 비효율성을 적게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조세 제도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조세 제도라든지 다른 방법들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가격 통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정책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격 통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 통제요. 가격 통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통제 상한제가 있고
가격 상한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한제와 하한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어떤 위쪽에 있는 어떤 특정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price ceiling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씁니다. 그리고 price flooring, floor 이렇게 쓰는데요. 그걸 하한제라고 합니다. 바닥을 정해놓는 거. 이거 이하로는 못 받아. 이거 이상으로 천장을 정해서 놓는 거죠. 프라이스 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실링 중에 한 가지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대료 조절하는 거를 고민할 수 있겠고요. 하한제로는 최저임금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 상한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먼저요. 그럼 가격 상한제를 결정하는데 가격을 정부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요 두 가지 그래프 왼쪽 오른쪽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균형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스케일만 조금 다르게 나타냈고 그다음 가격 설정을 상한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일단 그려왔습니다. 그럼 가격 상한제가 만약에 요거 이상은 받지 못해 하는 가격 상한제를 요 균형이 지금 한 20 조금 위에 있죠. 20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근데 45를 정했다고 칩시다. 45로 가격 상한을 정했어요. 가격 상한이 만약에 45 뭐 여기서는 달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닛이 1000 유닛이고 뭐 달러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래프였는데 45달러다. 45달러 이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달러 이상은 못 받아도 이하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정부가 45달러를 지정을 했어요. 45달러 이상은 못 받아. 그럼 45달러라고 한다면 45달러에서는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럼 지금 가격이 45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45예요. 그럼 여기 공급 곡선, 공급량이 여기에서 있을 거고 45 가격에 대응하는 공급량은 지금 80이죠. 80입니다. 가격 45에 대응하는 수요량은 20이에요.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20이고 공급량은 80입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많은 공급자들이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수요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입니다. excessive supply 또는 여기서는 이제 surplus라고 했는데 상품들이 시장에 널렸다라는 거죠. 안 팔리고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서플러스가 계속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고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생산자 입장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빨리 팔고 싶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 용의가 있어. 40달러에 살 수 있는 사람 가져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40달러로 얘기해도 됩니까? 되죠. 가격 상한을 45달러에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5달러의 정부가 최고 상한선, 가격 상한을 정해두면 공급 과잉이 그때 발생할 거고 그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개별적인 공급자들은 더 나아진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달러에도 충분히 그 공급 과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아직 공급 과잉, 서플러스 또는 공급 과잉, 익세시브 서플라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가격을 낮출 용의가 있겠죠. 어떤 공급자는 35, 어떤 공급자는 30, 어떤 공급자는 25까지 얘기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균형에 이를 때까지. 균형에 이르면 공급할 만한 공급량과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개입하나 안 하나? 가격 상한제의 효과? 전혀 없죠. 가격 상한제를 시장 가격 이상으로 했을 때 가격 상한제가 제로 지정한 가격 상한제의 가격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높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균형 가격인
P스타로 바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유익할 것이냐? 자, 오른쪽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10달러에 정했어요. 10달러에 정했습니다. 균형 가격인 22.5, 뭐 23, 요 정도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가격 상한을 정한 거죠. 가격 상한제 가격이 P스타인 여기 균형 가격보다 낮아요. 여기 둘 왼쪽 오른쪽 사실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다를 뿐이고. 그럼 이때 발생하는 현상,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소비량, 수요량 자체는 높죠. 여기가 수요량이고 여기가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수요 과잉 또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쇼리지라고 하는데 이러면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나 사고 싶은데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기가 여기 공급자가 지정해주는 공급하는 물량을 얻은 사람은 그 싼 가격에 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소비하고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그 가격에 원하고 있는 이렇게 큰 양의 초과 수요 또는 쇼티지 양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인 민간 경제 주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 없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격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에 임대료, 뭐 그러면 아파트를 빌려준다거나 국민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조건 맞는 사람들 청약을 해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자기가 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제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1년 기다리고 어떤 경우에 10년 기다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민간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진 않지만 적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이런 예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주택 서비스라든지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적정한 아파트에 싼 가격에 월세를 내고 살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거는 뭐 미국에도 다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 정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쇼티지 초과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뒷거래가 막 일어날 수 있죠. 그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찔러준다거나 뭐 인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나 좀 그 리스트에서 조금 더 빠른 리스트 순서로 그러니까 내 순위를 좀 바꿔주세요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긴 하지만 적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우리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하한제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이제 상한제였으니까 하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하한제예요. 하한제. 하한제 가격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오른쪽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른쪽부터 가격 하한제인데 뭐 최저임금 같은 거다. 최저임금 같은 거를 우리가 하는데 최저임금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점에 실시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 보자라는 이 취지죠. 그 균형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쇼리지가 발생하는 거. 아까 저 설명했던 내용이랑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고민을 해 보는 건데요.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쇼티지가 벌어진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저 가격, 이거보다 낮은 가격은 받을 수 없어라고 정부가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서 어디서 멈출 거다? 균형에서 멈출 거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다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한제에서 요 경우 가격 하한제 가격이 피스타보다 낮은 경우죠. 이거는 균형 가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왼쪽 경우가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겠죠. 네, 가격을 균형 가격 하한을 요 밑은 법적으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위만 줄 수 있어.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가격 하한제를 45달러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서 가격 하한제를 정했어요. 가격 하한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네, 초과 수요가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는 아주 떨어뜨리려는 압력을 가지겠지만 밑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저로 낮아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이거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됐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얘기하면 맨날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문제. 자,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이 초과 공급량만큼 무엇이 존재한다? 실업이 존재한다. 이 가격에 나는 일하고 싶은데 요걸 사갈 수요자가 없어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초과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네,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라는 건 뭐다? 네, 실업이다. 생기는 실업자 수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다른 시장에서의 경우 하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고민해 보자면 자연스럽게 임금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근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임금에는 일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기업에는 이렇게 요만큼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이 시장에 넘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최저임금 올리자라고 얘기하면 반대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 경제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나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꾸준히 연구된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명들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고민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발생하는 실업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이 또 다른 뜨거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떨 때 실효성이 있다?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고요. 가격 상한은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 실효성이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주지하시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예, 경제학자들은 좀 더 시장에 덜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의 정책들을 원하는데, 직접적인 이런 가격 통제 정책, 하한이나 상한을 정하는 것은 비효율을 많이 초래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도움을 시장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소외된 계층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가격 직접적인 통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뭐 시장의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함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소외된 계층에게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서비스 또는 어떤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정치적인 믿음으로 이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세요. 텍세이션, 뭐 텍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에 관한 내용인데, 조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어떤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조세 귀착입니다. 조세 귀착인데요. 조세 귀착을 텍스 인시던스라고 합니다. 텍스 인시던스라고 하고, 그러면은 조세 귀착이라는 게, 우리가 조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한 조세가, 조세의 부담이 분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를 귀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했어요. 조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한테도 전가되더라, 그래가지고 귀착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어떤 내용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봤어요.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원래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 서플라이 커브가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PMC라고 썼는데요. 뭐 요거 무시하셔도 되고, 일단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하나 판매할 때마다,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내가 텍스 양만큼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부과했어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수평 이동을 한 거고요. 수평 이동하는 크기가 텍스 양만큼이 되게 됩니다. 뭐 짧게 얘기해가지고 변수로 쓸 때는 t로 쓰기도 하는데, 요 수직 거리가 텍스 양이 된다라는 사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균형점에서는 여기에서 균형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조세 전 균형을 E0라고 하겠습니다. E0가 과세 전 균형이 될 거고요. 과세 전 균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조세가 부과된 다음에 E1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균형점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갑니다. E1, 과세 후가 되겠죠. 과세 후에 균형이 바뀐다. 왜? 공급 곡선이 텍스 양만큼 수평 이동을 하면 텍스 크기만큼 수평 이동을 할 건데,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같은
생산량에 대한 어떤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동은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 더 좋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직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봤더니 그게 텍스 크기만큼 움직였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 원점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과세 후의 균형이 여기에 정해졌으니까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원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되는 점에서의 가격인 여기서는 P CE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그냥 이거를 P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왜? 원래 가격의 균형을 P0 또는 P 스타 원래 과세 전 균형을 P 스타라고 한다면 거래 이제 과세 후에 이 원점에서 거래되고 그 거래되는 가격은 P 프라임이 될 거예요. P 프라임의 가격을 누가 부과합니까? 소비자가 P 프라임의 가격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생산자는 받겠죠. 생산자가 이 가격을 받는데요. 그 P 프라임에서 T 뺀 만큼을 결국은 생산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생산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가져가는 가격, 요게 P 프라임에서 T 뺀 거죠. 요 가격하고 P 프라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하고 여기 차이,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정부가 조세로 걷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인데 가격 변화 전, 그러니까 과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세 전과 비교했을 때 과세 전에는 P 스타를 서로 지불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정량보다 더 많은 높은 가격을 그렇다면 얼마만큼이요? 크기를 측정해 본다면 P 프라임 마이너스 P 스타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크기만큼 P 스타에서 그죠? 근형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지금 부담하는 P 프라임에다가 T 더한 만큼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정도가 이렇게 나눠진다. 가격으로 생각해 보자면 위쪽 부분은 소비자 부담, 아래쪽 부분은 생산자 부담. 근데 양은 얼마나 거래되나요? 조세 거래 후에는 Q2만큼의 양이 거래가 될 거니까. 그쵸? 요 빨간 빗금 친 부분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고 밑에서 파란 빗금 친 만큼 생산자가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전체 크기 이거 뭐겠습니까? 이 전체 높이가 T였죠. T. 요게 T였고 요게 Q라고 한다면 T 곱하기 Q만큼을 조세 받은 양이 되겠죠. 지금 조세를 T만큼 부과하고 시장에서는 Q2만큼 거래가 됐으니까 정부는 Q2 곱하기 T만큼의 크기의 조세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세 수입을 얻게 됐을 때 얼마만큼 비교한다고요? 균형 가격, 그 조세 부과전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P스타보다 높은 부분, 지금 P 프라임에 거래되고 있는데 P 프라임에서 P 스타 뺀 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 Q2만큼 거래가 되니까 그 높이 곱하기 요게 밑변, 그쵸? 그 빨간색의 넓이, 그게 소비자 부담과 파란색의 부담인 생산자 부담이 나눠지더라고. 이거 뭐죠? 귀착이라는 거죠. 생산자에게 과세를 했는데 부담은 서로 나눠 가지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 자체가 꼭 생산자에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전가되고요. 그렇죠? 전가되고 서로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세의 귀착이라는 부분.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또 아주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네,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균형은 Q 스타, P 스타에서 결정됐는데 두 번째 경우를 하려고요. 두 번째 경우를 그냥 간략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과세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소비자한테 과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디맨드 곡선인데 이거 서플라이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과세를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가격은 실질적인 가격은 높게 지불하겠지만 조세는 각 가격에 해당하는 수요량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좀 평행하게 나오면 좋을 건데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이동된 D D'이라고 안 하고 D 빼기 T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여기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조금 해석하기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다시 고민을 해본다면 소비자한테 물건 하나 살 때마다 T라는 돈을 정부에게 지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텐데 수직거리가 T만큼의 크기만큼 움직일 거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수요를 하기 전에 T만큼을 정부에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지점에서 결정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는 P 더블 프라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얼마를 내게 되느냐? 요 가격을 지불할 거라는 거죠. D-T로 쓸 수 있겠죠. 요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P 더블 프라임 더하기 T로 쓸 수 있습니다. T 더블 프라임 T만큼을 낼 거다. 요 T 크기만큼을 지불하게 될 거다. 요거를 소비자가 T 크기만큼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T 크기만큼을 지불하게 되니까 요 지점에서 균형 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수요를 T 크기만큼 평행 이동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그만큼 적게 수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균형점인 이 지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거냐? 얼마만큼을 부과하냐? 지금 조세를 부과한 다음에 가격은 지금 균형에서는 P 더블 프라임이라는 게 거래가 됐는데 거기다가 정부에게 T만큼의 세금을 내니까 결국 소비자 지불하는 가격, 소비자 지불 가격은 총 지불 가격은 P 더블 프라임 더하기 P가 될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생산자는 얼마를 갖고 가느냐? 생산자는 P 더블 프라임만큼을 이 양을 거래할 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럼 요 크기 차이가 뭐다? T죠. T 크기만큼이 조세로 부과되는데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나눠 가진 것처럼 되느냐? 그럼 그게 이제 전 균형 상태 이점과를 비교해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와 비교를 해보면 P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 더블 프라임 더하기 T였는데 P 더블 프라임 더하기 T에다가 P 스타 빼준 만큼이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 스타에다가 P 더블 프라임을 빼준 가격만큼의 각각의 부담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아까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요 크기를 생산자 부담과 소비자 부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거
다 두 개 다 더한 값을 조세 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본질 직관적으로 좀 이상하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원래 소비자들이 정부에게 T만큼을 낼 거예요. 그래서 T만큼 평행 T만큼 밑으로 떨어진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수요를 T 크기만큼 줄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각각의 가격에서, 각각의 그 양의 수요량에 대해 가지고 T만큼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겁니다. T 크기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다. 수요를 평행 이동시킬 거다.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거다. 수요를 줄이긴 줄이는데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 수직거리를 재보니까 평행거리를 재보니까 그것만큼 T만큼 지불을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를 소비를 하면 T만큼 정부에다 내야 돼요. 그만큼 수요를 낮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전 균형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서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 귀착이 될 거다. 생산자 또는 소비자한테 부과한 조세 부담이 분담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과세를 하든 소비자한테 과세를 하든 조세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부담을 공유하게 되는 조세의 귀착이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은요. 조세 귀착이 일어난다까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둘 다 생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세 귀착에 의해 가지고 둘 다 생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클까? 어떤 경우에 생산자 부담이 더 큰지, 어떤 경우에 소비자 부담이 더 큰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든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든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 조세 부과를 하든지 간에 귀착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공급자한테 어떤 불편함 또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 가지고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다 전가돼 버리더라. 아주 소비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현상이 보이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긴 설명을 짧게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공부했던 탄력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탄력성 또는 이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 조세 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탄력성이 낮으면 부담이 더 크다. 내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생산자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못하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소비자가 생산자에 비해서 가격 변화에 대한 그 조세 부과가 되면 가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담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못하는 경우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탄력성이 문제다. 수요 탄력성이 더 높으냐, 상대적으로 높으냐, 공급 탄력성이 더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조세 부담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현실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흡연자의 경우 담배라는 것이 아주 중독성이 강한 상품이죠. 중독성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심지어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착이 일어날 건데 그 귀착 정도가 어디에다 속한다고요? 소비자에게. 그렇죠?
자, 세금의 효과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예, 조세 수입의 효과를 봤을 때는 뭐 어떤 쪽에 사실은 조세를 부과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세를 부과해도 마찬가지고 그 부담이 다 소비자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조세 수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담배에 대한 조세를 많이 매기면 많이 매길수록 조세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력성이 언제 바뀌느냐,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서야 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목격한 상황에 봐서도 그렇고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조세 귀착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한다 정도의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탄력성. 상대적 탄력성이 낮을수록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요약을 쭉 하면서 오늘 우리 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제 정책 중에 가격 정책과 조세 정책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가격 정책 중에는 상한제, 하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한제, 하한제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경제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왜?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조세나 다른 경제 정책에 비해서요. 세금의 경우에는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담하거나 부과하거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더라도 조세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서로 공유를 하게 되더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 거래량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전가가 일어나는데 전가의 크기 또는 부담의 크기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봤더니 탄력성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 또는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장 모형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프 직접 여러 번 그려보시고 자신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